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이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며 반도체 산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에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통관 절차 등도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도내 일본 수출 농가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의 한 방울토마토 농장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생산 물량의 90% 이상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품질 우수성 등을 인정받으면서 올해 6월까지 도내 토마토의 일본 수출은 26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통관 문제에서 좀 오래 걸리게 되면은 이게 1차 채소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죠. 변질되는 우려가 있으니까 내가 딴 신선 제품이 일주일 넘었을 때하고 내일 당장 먹는 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토마토와 같이 도내 일본 수출 주력 품목인 파프리카와 백합 농가 등도 우려감을 드러내긴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3일 이상 소요되는 잔류 농약 검사를 기존 수입량의 20%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통관 검역을 강화할 경우 상품성 하락과 부패 발생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도내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강원도는 일본 농산물 수입 규제 조치 강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일 갈등이 확산되지 않더라도 도내 농가의 안정적인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판로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현재까지는 아무 특이 동향 없이 정상적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수출 수입 규제 일환으로다가 검역 강화 조치를 했을 경우 피해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만, 홍콩, 베트남, 러시아 등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토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물류비와 선별 포장비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인해 도내 일본 수출 농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외 수출 시장의 다변화와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최근 고랭지 무후풍년에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다 파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건데요. 정성 들여 키운 농작물을 시장에 내놓지도 못하고 갈아엎는 농민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랭지 채소 주산지인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한창 출하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 넓은 무밭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뽑혀진 무만 쌓여 있습니다. 과잉 생산에 저장량 과다 소비 부진까지 겹치며 무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면서 인건비 부담에 수확해서 파는 게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출하되지 못한 무들이 이렇게 잔뜩 버려진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썩어가면서 악취도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년보다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이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을 이렇게 폐기하고 있습니다. 출하 대신 폐기를 결정한 김남일 씨는 농사 생활 10여 년 동안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경우는 처음이라며 착잡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한지 폐기를 해도 사실은 가격이 올라갈 거라 사실 별로 기대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최소한 들어간 거에서 제가 어떤 만큼만 나와도 크게 덜 힘드는데 이게 오히려 이거는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보태서 작업비해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제일 더 힘들죠. 예. 지난해 25,000원 정도 하던 특상급 20kg 무 한 상자가 요즘은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인 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급은 한 상자당 2,000원꼴에 팔려 출하를 해도 인건비와 운송비도 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가 부랴부랴 예산 9억 원 정도를 들여 다음 달까지 무 9천여 톤을 단계적으로 산지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농민들은 단발적인 대책이 아닌 기본적인 농산물 생산비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농산물값 올해 이렇게 죽서도 내년에 가서 조금만 오르면은 올랐다고 지금 정부에서 무슨 방송부터 때리고 물가지 한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런 걸 안 해주면은 정농가들도 다 알아서 자체로 수급 조절하면서 양을 조절하면서 심을 수 있는데. 풍년의 역설 속에서 폐기를 결정한 농민들. 바닥을 친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 농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6월부터 9월까지 도심과 시골 할 것 없이 곳곳에서 벌집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벌집 제거에 나섰다가 큰 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농구공만한 벌집을 떼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벌들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방충복을 입은 소방대원들을 위협합니다. 공격성이 강하고 맹독까지 갖고 있는 장수말벌입니다. 2주 전쯤에는 한 요만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그때도 이제 다음에 와서 뛰면 되겠다 했는데 와보니까 좀 많이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할 것 같아서 볼 수 있는 거는 거의 일이죠 뭐. 근데 장수말벌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해서 되도록이면 피하는. 벌집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심 주택가와 상가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합니다. 날이 더워지는 6월부터 벌 개체수 증가와 함께 벌집 크기도 급격하게 커집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벌집 제거를 위해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건 13,000건이 넘습니다. 특히 산림이 울창한 강원도의 경우 하루 평균 100번 가까이 출동합니다. 지난 13일 강원 횡성에서는 벌집을 제거하려다 벌에 쏘인 사람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강원 동해시에서 제초 작업을 하다 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벌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올 들어 1,0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벌집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벌집이 계속 생겨나가지고 혹시나 이제 애들이나 어른들이 될 수가 있는데 손대지 말고 그럴 때는 무조건 119로 신고하셔가지고 꼭 저희가 이렇게 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에 쏘였다면 억지로 벌침을 제거해 상처 부위를 자극하지 말고 물로 씻은 뒤 냉찜질을 해 붓기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특히 말벌에 쏘였을 경우 알레르기로 인한 쇼크가 올 수 있어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한 벤처공장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한 게 2달쯤 전인데요. 이곳 인근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며 수소발전소 건립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업체 측은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지원할 만큼 안전하다며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결 방안은 없는 걸까요? 심층 리포트 성기석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에서는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대형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폭발한 것은 실험 중이던 수소탱크였는데요. 여전히 남아있는 이 잔해들을 보시면 당시 폭발이 얼마나 컸는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고 주변에는 아직도 당시의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예, 그때 폭발 사고 때문에 깨진 거죠. 손님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한 6명 정도? 전쟁이라는 줄 알았죠. 저희들은 요 주위에 LPG 가스 탱크가 있어가지고 그게 터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소 터졌다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소 탱크의 폭발 범위를 넘어선 산소가 유입됐고 그 안에서 정전기 불꽃이 생겨 폭발이 일어났다고 사고 원인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실에 대한 책임 범위 등은 3개월 가까이 아직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고 수소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연구 관계자들 조사를 진행을 했죠. 아직까지는 곧 이제 마무리되고 지금 실명 처리를 이제 조만간에 실명 처리 검토 단계로 가요. 이 사고로 수소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릉의 한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사업에 대한 갈등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발전이란 도시가스 등에서 추출한 수소와 공기 중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기존 화력 발전처럼 연료를 태우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등 오염물질 발생이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또 다른 친환경 발전소와 비교해 적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심 내 발전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강릉시 사천면의 한 마을에서는 지난해부터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민간 업체가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 정기사업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올해 초 강릉시의 개발 행위와 건축 허가 심의까지 통과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이 일대 3,200제곱미터 부지에 2천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하지만 수소 발전소 건설이 멈춰선 건 주민들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게 된 이유. 주민들이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발전소의 연료인 수소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생각지도 않은 수소 발전소가 갖다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가 봐도 상식을 초월하는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고 행정상에도 하자가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강행군하고 밀어붙이고 주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지 강릉시 행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소 안전성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을에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반면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생겨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사업은 아무런 연소 없이 화학 반응만으로 발전하는 방식이고 수소 저장 탱크도 없어 폭발 위험성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에서 아직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2년 동안에 지금 국내에 한 300메가 이상의 연료전지가 설치가 돼서 운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직까지 어떠한 연료의 누출이라든가 수소의 문제 등으로 발화가 일어나거나 폭발이 일어난 사례는 국내에 한 번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걱정과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전소 부지 인근 사천면을 중심으로 높아지던 반대 목소리가 이제 인근 경포동과 방동리, 석교리 등으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경포동은 저희가 이제 이 원장으로서 알게 된 거는 한 20일밖에 안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경포동에서는 몰랐다라는 거죠. 그게 인허가 과정까지 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허가가 다 날 때까지 경포동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한 20일 전서부터 알게 됐고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를 조성을 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반발하는 주민들이 날로 많아지고 있는 것은 해당 사업이 주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추진돼 왔다는 점도 큰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해당 발전소에 수소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올해 3월 건축 허가가 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업자와 강릉시가 이런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왔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진짜 우리 강릉 시민들 대상으로 설명을 해주던가 어떻게 하겠다든가. 저희는 그래 이게 어떤 정당하고 괜찮다 이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요즘 왜 반대? 이 절차 자체도 너무너무 맞지도 않고 이게 이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더 이제 난리를 치잖아요. 하지만 사업자와 강릉시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개발행위 허가에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네, 건축 허가 나갔으니까 하는 건축 착공 신고해서 건축하면 문제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강릉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의 안전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만드는 등 해법을 찾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이번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전소란 자체가 주변의 환경을 위해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km 반경법 보상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경포 도립공원이고 또 강릉서 자랑할 만한 해안가 경관 이걸 유지를 해야 될 동네에다가 발전소 짓는다는 상식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현재 국내에는 약 40개 정도의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곳 강릉처럼 갈등을 빚고 있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직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만큼 수소에 대한 안전성을 모두가 공감하기 위한 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염동열 국회의원이 유효기간 연장과 탄광 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의 유효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탄광과 폐광 관련 피해를 입은 사람과 지역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석탄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역할을 조사해 재평가하고 그에 걸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달 관리 주체가 춘천시로 이관되는 춘천 지하상가 사용자 선정 방식에 실마리가 풀릴 전망입니다. 춘천시 지하상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최근 지하상가 사용자 선정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춘천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에는 최초 계약에 한정해 종전 사용자와 한시적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과 종전 사용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수의 계약을 주체하고 주체를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포는 일반 입찰로 선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특위 권고안을 춘천시가 수용하면 지하상가 사용자 선정 관련 갈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연일 대학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개교 21주년을 맞은 강원도립대가 지난 30년간 교육계 다양한 분야에 몸담은 전찬환 총장님을 신임 총장으로 임명해 강원도립대의 새로운 발전 전략과 비전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전찬환 총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7월 제10대 강원도립대학 총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이력을 좀 살펴보니까요. 오랜 세월 교육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아오셨더라고요. 전문가적 관점에서 현 강원도 대학의 직면한 위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새로 취임한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전찬환입니다. 먼저 도내 대학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질문하셨는데요. 네. 제가 한국대학교협회 사무총장 등 교육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쭉 보아왔습니다만은 우리 강원도 대학들이 이제 처하고 있는 문제점, 어려운 위기 상황은 작년에 교육부에서 실시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아주 성적이 좀 저조합니다. 이런 성적 결과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느냐, 강원에 소재한 대학들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결과를 보면 4년 대학의 경우 저희 강원도에 8개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3개 대학이 최우수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이 됐고요. 오직 8개 중에서 전문대학의 경우는 더 심하게 8개 대학이 있는데요. 그중에 2개 대학만 자율개선대학이 돼서 굉장히 위기 상황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대학들의 부실의 문제라든가 또 이 존폐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이게 위기로 제기되고 있죠. 네. 이런 원인들을 좀 진단해 보면 쭉 많은 문제점이 공통을 갖고 있는 건 있는데요. 고등교육 정책이 등록금을 한 10년 동안 동결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쭉 있어 왔고, 저희도 이 지방소재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의 사회적인 또는 생활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집중 현상이 있고요. 또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산업기관이 취약하니까 졸업생들이 정주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인구 감소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IMF 이후에 아주 출생률이 급히 떨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신입생 충원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 대학의 기능이 이제 본질적으로 변해야 되는, 대학의 교육이 변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과제를 맡고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충원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한국 그 교육개발원 통계를 따르면 2018년 통계에 따르면 2021학년도에는 대학의 정원보다 고등학교 학생 수가 더 적는 그런 역전 현상이 발견되고요. 또 강원도의 경우는 이미 올해 2019년부터 고3 학생이 대학의 입학 정원, 강원도 내 대학들의 입학 정원보다 6천 명이 적은 그런 쪽으로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최근에 강원연구원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16개 우리 강원도 소재 대학들 중에서 아마 조만간에 5개 대학 정도는 심각한 존폐 문제에 걸리지 않겠냐 이런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그 분석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런 대학들이 지역에 차지하는 의미, 경제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대학의 그 예산 중에 한 60 내지 70%는 지역의 경제적인 수요를 창출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대학의 위기가 우리 강원도 지역사회, 지역경제의 위기로 이렇게 전환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강원도의 대학에 좀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위기 안에서 그 속에서 강원 도립대학교가 도립대로만에 갖는 그런 강점과 뭐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강원도 소재 다른 대학들도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강원 도립대학교도 좀 강조할 만한 장점과 경쟁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강원 도립대학교는 일단은 강원도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 강원도가 설립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도내 유일의 공립대학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비해서 등록금이 한 35%가 되고요. 80% 이상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고, 기숙사도 굉장히 좋은 기숙사지만 그 기숙사비가 아주 저렴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쟁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앞으로의 그 4차 산업 관련된 사회 경제적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2016년도와 2020년도에 대폭적인 구조 개혁을 이루어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일단 체제를 구조 개혁을 단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 학생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강원도의 미래라는 그런 과목 등을 이제 이수를 필수화하는 그런 조치를 하면서 또 4차 산업혁명의 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는 창의 융합혁신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 교육, 체험, 그다음에 실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지역 주민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4차 산업혁명의 교육의 센터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를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설계 다 하고 이제 곧 발주할 그런 게 있고요. 또 다른 장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2015년도에 대학평가에서 저희 강원도립대학이 조금 평가가 아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교직원들이 굉장히 일치 단결해서 아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교육의 혁신을 이루어서 2018년도 평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강원도에서 2개 전문대학이 이제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 대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혁신지원 사업비를 올해부터 14억 3천만 원씩 3년간 43억에 해당하는 교육 혁신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통해서 이제 이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강원도립대학의 경쟁력이 앞으로 확 높아지고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확신을 가져봅니다. 네, 총장님께서 도립대학의 이제 강점과 경쟁력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면 도립대가 갖는 뭐 문제점이라던가 한계점들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강원도 소재 이런 지역 소재 산인제 대학과 전문 대학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점, 어려운 점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력 인구가 급감하겠다라고. 신입생 문제 크죠. 신입생 충원율에 아주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혁신 지원 그 방안을 보면 대학 정원에 관한 정책이 시장 주도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과 전문대학에 아주 일대 타격을 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구조조정을 하고 또 교육혁신을 이루어서 학력 인구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새로운 학습자를 위한 그런 수요를 창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큰 지금 학력 인구 감소라는 추세에 대해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아에 대한 걸 고심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여서 학부모들의 이렇게 선택을 받는 대학을 만들까 이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또 어려운 점은 저희 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지역의 강원도의 산업 여건이 대규모 공단이나 이런 산업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취업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산학 일체형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주문식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교육을 혁신해서 결국 이것이 나중에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든다 그러면 저희 대학은 이제 20년 되면서 강원도가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시설 투자를 해서 시설이 양호한 편입니다만 이제 20년 되니까 점점 노후화되는 부분이 있었어. 네.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을 더 개선해 나가는 과제가 있어서 저희 이제 교육을 수립해서 도와 협의를 해 나가고 이걸 착실히 해서 교육 환경을 좀 더 좋게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뭐 문제점과 한계점을 좀 짚어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작년 8월 교육부 대학 평가에서 한림성심대와 더불어서 강원도립대학교가 유일한 자율 개선 대학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뭐 교육부 재정 사업도 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핵심 목표와 뭐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예, 그 말씀하셨듯이 저희 강원도립대학이 지난해 교육부 평가에서 최우수 그룹인 자율개선대학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무슨 의미하냐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교육 과정과 학생 지원 등에 관한 그 대학 운영 시스템이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율개선대학이 됨으로써 교육부로부터 이제 혁신지원 사업비를 수행받아서 총 43억 원의 3년간의 사업을 하는데요. 이 혁신지원 사업은 좀 특수합니다. 각 대학이 스스로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이렇게 수립하고요. 자율적으로 그 혁신을 해서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이제 사업 목표로 인성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요. 지역에 기여하는 산학 일체형 직업 교육 모델을 구축한다는 그런 사업 목표를 정해서 세 가지 분야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교육혁신 프로그램, 산학협동 프로그램, 기타 분야는 쪽은 이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프로그램은 이제 14개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세부 프로그램은 3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 드린다면 혁신 분야는 이런 거죠.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 위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핵심 역량을 양성하는 쪽으로 개발하고 교육 방법과 교육 인프라를 새롭게 쇄신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산학 혁신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산학 일체형 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대학과 기업이 서로 상생하고요. 상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혁신 프로그램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혁신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과 대학 사회가 어떻게 협력 체제를 구축하느냐, 그리고 우리 대학의 성과 관리 체제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혁신 사업을 잘 추진하면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대학의 교육력이
교육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개선대학 이제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이제 대학들이 늘면서 학령 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내후년에는 전국적으로 11만 명에 달하는 대학 신입생 감소가 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4차 산업에 관련된 교과들도 있고 강원도립대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그 향후 2년간 말씀드린 것 같이 11만 명의 학령 인구가 감소합니다. 이거는 IMF 이후에 2000년, 2001년도에 출생률이 아주 급격히 떨어진 그런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계속 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 문제를 일으켰던 세대입니다. 이제 네. 대학에 그 세대가 입학을 하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학을 포함한 강원도 소재 대학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정말로 큽니다. 이런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저희 대학은 2016년도에 아주 대규모 학과 구조 조정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2020학년도에도 다시 구조 조정을 실시해서 경쟁력이 없는 학과는 폐지를 과감히 했고요. 또 경쟁력이 있는 4차 산업 관련된 새로운 학과를 신설해서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학의 발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전문대학 혁신 사업을 추진해서 이러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러한 높인 경쟁력을 학부모 학생들한테 요새 최근의 트렌드인 SNS 관련된 시대에 맞는 그런 트렌드에 적합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혁신된 교육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선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선택을 받도록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강원도립대학만에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말씀드린 것 같이 4차 산업혁명은 대학의 아주 근본적인 변화, 대학의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들한테 위기이자 또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취지에서 새롭게 2019년도에 대학 발전 계획, 그래서 강원도립대학 비전 2023이라고 하는 교육을 수립해서 우리 대학이 4차 산업혁명의 지역에 거점 대학으로 도약을 하자 이런 비전을 설정하고 대학의 특성화 전략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차 산업 관련된 학과를 이제 증설하게 되죠. 기존에 있던 ICT 드론 학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2020학년부터는 로봇 스포츠 팩토리 학과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학과들도 스마트 도시 건설과로 개편하고 또 스마트 해양 양식과로 개편해서 이런 4차 산업에 대비하는 요즘 그런 트렌드에 맞는 과를 좀 그런 신설하셨군요. 쪽으로 그렇게 개설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창의융합혁신센터를 이제 설치하게 되면서 거기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해서 4차 산업을 체험하고 또 학습하고 교육하고 실습하고 또 거기에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이나 학생들이 있으면 그걸 서포트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센터를 성립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4차 산업 관련된 특성화 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강원도립대만에 갖는 생존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강원도립대학교 대부분의 재원이 강원도 전입금으로 좀 채워지고 있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 예산 부분의 규모는 더욱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학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재원 확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재원 확보 및 확대를 위한 보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강원도립대학교의 연 예산이 한 130억 되는데요. 이게 일부 등록금하고 정부 재정 지원 등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차지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재정의 추가적인 확충하고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냐는 문제가 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 운영의 확충과 어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대학 내에 우선 TF를 신속히 구성해서 대학 재정의 그 확충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우선 기존의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기존 예산을 분석해서 불효불급한 그런 경상비는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학생 교육에 소요되는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요. 또 국가재정사업 여러 부처에서 재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학의 교수님들과 함께 이게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높이고 그런 사업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서 우리 대학의 재정의 규모를 근본적으로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요. 또 아무래도 교육의 그 내실화나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공공성 있는 교육 예산 사업을 더 발굴해서 도와 협의를 좀 긴밀하게 하고 도의회에 또 말씀을 드려서 기존에 있는 도전입금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도립대학교는 국민의 세금 또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면서 한 채 오류나 또 낭비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교육 지원 확보를 위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시간 강원도 대학에 직면한 위기에서부터 강원 도립대학의 현황과 목표 등에 대해서 총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도립대 신입 총장으로서 강원 도립대만의 발전 전략에 대한 비전은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말씀드린 것 같이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든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그리고 교육부가 주기적으로 이제 성과 평가를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압력들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그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 상황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이게 극복하는 것이 총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소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임 동안에 지속적인 교육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느냐 또는 그리고 학생이 행복하고 취업에 강한 대학이 되도록 어떻게 교육에 내실을 있게 하느냐 이런 데 중점을 두고요. 또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도민과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 대학 구성원이 인하와 단계를 이루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이 당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한다면 지역 발전에 아주 기여하는 대학 그리고 학생의 미래를 열어주는 그런 참된 지역 대학의 역할을 저희 대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면 위기 극복과 대학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총장님의 말씀을 토대로 강원 도립대의 발전, 성장, 미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찬환 강릉 도립대 총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를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아직 도내 곳곳에 남아있는 일본 잔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동면이나 남면과 같이 방향을 나타내는 면 이름도 일제시대에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세한 내용 뉴스토리에서 만나보시죠. 춘천 지명은 동면, 서면, 신부급 등 면 이름이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면을 방향으로 나누는 것도 일제시대의 잔재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제시대 때 우리 고유의 지명을 없애고 대신에 이렇게 동서남북 같은 방향으로 면을 새롭게 나눈 건데요. 그 흔적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 경제적인 면도 있지만 언어에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지명 같은 경우는 일본이 창시 개명을 빗대서 창지 개명이라서 지명을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식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한자어를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한자를 또 일본식에 맞는 한자로 바꾸는 작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지금도 알지 못하고 쓰는 것들이 숱하게 있거든요. 홍천군에도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4개의 면이 있고 양양, 영월, 철원, 인제 등에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문막은 원래 문막으로 물의 마을이란 뜻이었지만 일제시대에 뜻도 알 수 없는 문막으로 바뀌었습니다. 면 소재지도 보면 지명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동서남북으로 주로 분류를 했는데 그게 일본식이거든요. 일본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쉽게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던 것이 이제 동서남북인데 춘천만 보더라도 동서남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군에 가도 다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하, 중 이렇게 나눠서 중앙, 상, 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들이 다 일본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군이라든지 시, 면까지 해가지고 숱하게 많은 그러한 지명들을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많이 바꿔줘야 되지 않나라는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고유어적인 것들이 지명이 바뀌어서 한자어되었는데 옛날 것을 찾아 나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역사가나 이런 사람들이 고증들을 통해서 정확한 이름을 알고 그런 데서 지명에 대한 것을 새로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잔재를 없애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정선 가리왕산과 평창 발왕산도 일제시대 일본 왕을 뜻하는 왕으로 한자가 바뀌었다가 최근에서야 이름을 찾았죠. 가리왕산하고 그다음에 발왕산의 왕자를 나래자가 들어간 그 왕자가 아닌 인구왕자로 바꾼 작업을 이미 했습니다. 2006년도인가요? 그래서 바꿔놓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점점 없애고 국립국어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다듬는 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본어의 잔재를 전부 우리 고유어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본어의 잔재가 청산되리라고 봅니다. 향나무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강원도 내 많은 학교 교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일제강점기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에 심기 시작해 식민지배의 상징으로 불리지만 그 시초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강릉의 한 고등학교 교가는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김성태가 작곡한 곡으로 아직도 주요한 행사마다 학교를 상징하는 곡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문화재 쪽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강원도 문화재 66호 민성기 가옥은 대표적인 친일파 민영휘의 무덤을 관리하기 위해 손자가 지은 묘막이지만 이 사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요.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독립군 부대를 이끌었던 항일지사 민긍호 의병장의 묘소에는 친일 인명사전에도 등록된 친일 인사가 지은 헌시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일본 잔재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니는 그 주변에도 이제 흔적은 남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관광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2009년 정선군은 동면을 화암동굴을 상징하는 화암면으로 북면은 정선 아리랑을 의미하는 열양면으로 변경한 게 대표적이죠. 영월군도 2009년 서면을 한반도면으로 하동면을 김삿간면으로 2016년에는 수주면을 무릉도원면으로 개명해 지역만의 특징을 담아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친일과 일제 잔재 청산 활동.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민들의 정서가 일제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항상 청산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국민들의 정서가 거기에 지금 다다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일제라는 말만 쓰게 되면 다 청산하려고 드는 정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친일잔재 청산이라는 게 좀 이제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최소한 이제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용되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제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역사다, 민족이다, 거대 담론이 아니라 최소한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노력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복 74년.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본 잔재는 여전히 우리 생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알고 보면 뼈아픈 역사를 가진 말들을 인식하고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무심코 사용했던 지명이 가진 역사를 인식하고 되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CJ일로 강원방송, 영서방송, 영동방송을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